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그 평내고등학교에서 남양주시예요.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주는 원체 유명한 도시지만 아마 남양주시는 모르실 것 같아요. 가보신 분 있나요? 별로 없으시죠, 그렇죠? 아니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저희 장학사님께서 엄청난 정보를 준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정보에 뒤처지지 말게 해라 라고 했는데 제가 남양주시 정보를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제가 저는 평내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10개 반이 있고요. 남녀 공학입니다. 그래서 이 평내에는 이 남양주시 저도 몰랐어요. 저도 남양주시에서 이번에 처음 근무를 해봤는데 남양주시가 그 경기도에서 한 11번째로 큰 곳이더라고요. 전주보다 면적은 큽니다. 예. 근데 전주를 구글 지도에서 찾아보면 회색이에요. 여긴 도시라서. 근데 저희는 구글 지도에서 찾아보면 저렇게 푸른색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내는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딱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뭔가 소설 속에 나오는 동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활 수준도 비슷하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좀 살고 있어서 굉장히 풍경도 좋고 그렇습니다. 전주 유명하지만 나중에 언제 기회 돼 보시면 이 남양주에 한번 놀러 와 보세요. 그 유명산, 천마산, 그리고 저기 한강 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강. 정말 예쁩니다. 청평, 그 팽현숙 씨 사시는 곳. 그리고 조금 다른데 요 아래쪽으로 가면 광주에 화담숲이라고 있는데 가본 사람들은 다 좋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시고 아이들이 대입에 성공하고 나면 아이들은 잠실 롯데월드에 보내시고 한번 놀러와서 카페도 가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 소개를 해봤고요. 이게 장학사님이 제게 주신 과제였습니다. 네, 고교생활 계획과 실천 방향 그리고 수능 학습 전략 이렇게 이거 얘기해 주시면 된다고 물론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한 지가 제가 막 이게 PPT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6년쯤에 하고 지금 2023년이니까 한 정말 꽤 오래 이런 강연을 안 했어요. 예, 뭐 제가 사회탐구 과목이어서도 그렇고 중간에 코로나 시기도 있었었고 그래서 강연을 계속 안 해오다가 강연 제의가 왔을 때는 속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지만 마음속으로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과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제가 이제 EBS 강의를 한 4, 5년 하고 학교에서 근무한 건 20년이 넘는데 그 사이에 저도 굉장히 많이 변해서 이렇게 막 그 아이들에게 예전에는 나가서 그랬어요. 네 이름으로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다. 최선을 다해라. 짜투리 시간이 이렇게 많다.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라. 그리고 뭐 절실해져라. 독해져라. 막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 현장에 있고 그러면서 그 말이 와 닿는 말일까 하는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제가 교사로서 학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막 그런 생각들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첫째 주에 EBS 강의를 마치고 정말 한 일주일은 온전하게 이 강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씀을 드릴까? 물론 이 말씀도 드릴 거지만 그래서 괜찮으신가요? 네. 좀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이런 분은 안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원래 다 말씀드릴 겁니다. 수능 뭐 생기부 다 말씀드릴 거예요. 다 드릴 건데 학교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오프닝을 열어볼까 합니다. 오프닝 엄청 길죠. 여태 얘기했는데 제가요 그래도 꽤 유명한 EBS 강사입니다. 10몇 년을 했고 뭐 사교육에서 제의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학교에서 가서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들이 이제 저는 선택 과목이니까 더구나 제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오고 그러면 얘를 다른 수능을 봐야 되니까 제 수업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태블릿들이 요즘 다 있고 휴대폰으로 이제 다른 사교육의 동영상을 봅니다. 제 앞에서.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겪으시는 일들이에요. 그게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학교가 가르치는 게 주가 아닌 게 아닐까? 배우는 건 어디서든 할 수 있나 보다. 물론 저도 인강에 있지만 정말 잘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어디선든 만날 수 있는데 학교는 다른 역할을 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학교도 하고 EBS도 하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바쁘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의 멘토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래라 저래라 막 제가 조금 더 살았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가 이제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좀 쪼그라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꼰대같이 내가 살아보니까 이래 저래 이런 말을 괜히 하는 건가 해서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멘토이고 들어주는 사람 쪽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정말 내가 이만큼 살아오면서 느껴왔던 것들을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학교가 너무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얘기를 오셨다고 하니까 여기서 집에 가서 괜히 갔네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학교에서 얘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생들 친구들 문제 내지는 성적 문제 또는 집안 문제로 많은 학생들이 아픕니다. 예.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압박감도 있고요. 근데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정말 많이 해주고 싶었어요. 학생들한테. 이게 무슨 망발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재밌는 강연은 어떤 강연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강연자가 자기 얘기를 해야 좀 많이 들으시지 않나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중학교 때 1학년 때 선생님께서 봄이는 기자하면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내내 꿈이 기자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좀 되바라지고 제가 그땐 책도 좀 읽고 막 잘난 척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되바라지고 막 말을 따닥따닥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미워서 너 그래 그러면 기자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나랑 맞는 줄 알고 또는 몰라요. 그냥 기자가 그럴듯해 보이니까 내내 기자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정치외교학과에 진학을 했고요. 근데 대학에 가서 제가 한 일은 연애밖에 안 했습니다. 진짜. 한 113명의 학부 중에서 남자애들이 거의 다였고 정말 많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연애를 했어요. 열심히 연애를 하고 잘 못했고 연애도 잘 못했긴 했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학교 시절로. 4학년이 돼서 기자를 해보려고 하니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하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사실 별로 도전도 해보지 않았어요. 자신도 없었고 하고 싶은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래서 어영부영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냥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취업 준비 이런 거. 근데 회사 막상 가보니까 뭐 대학교 때 배웠던 거랑 너무 다르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회사도 그만뒀어요. 그리고 대학원을 다녀볼까 뭐 변리사 시험을 볼까 정말 20대는 지금 많은 학생들이 있다면 꿈꾸는 시기지만 저에게 20대는 정말 힘들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연애도 안 됐고 취직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연히 대학교 때 교직이수를 해서 자격증이 있었는데요. 이제 가족 중에 아는 분이 계약직 교사로 사립학교에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계약직으로. 근데
이 계약직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그 계약직끼리 느끼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년이면 또 다른 데 찾아봐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정규직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안정적인 직장. 그래서 임용고사를 본 겁니다. 뒤늦게. 저는 뒤늦게 30이 넘어서 임용시험에 합격을 해서 30이 넘어서 정규직 교사가 되었어요. 제가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막 예전엔 못했어요. 이런 얘기. 왜냐하면 EBS 초창기에는 나 사실은 기간제 교사였어. 나 30 넘어서 임용고사 합격했어. 이런 얘기들이 막 뭔가 창피하고 그래서 못했었어요.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제 인생에 교사가 된다는 계획도 없었고 EBS 강의를 해보겠다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항상 이렇게 그냥 흘러오다가 교사가 되었고 너무나 다행히 저는 생각해보면 되게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었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는 뭔가 방송에 나와서 출연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히 말 못했던 거죠. 내가 방송에 나와서 출연한다고 하면 쟤 뭔데 방송이 꿈이래? 쥐가 뭘? 막 이렇게 말 들을까 봐 저 밑에 있었던 걸 이제 임용고사에 합격하고 나서 또 교사라고 하는 안정된 직장이 있으니까 도전을 해본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너무 지금 나는 꿈을 못 찾았어. 내지는 계획을 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 라면서 절망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여기 학생들 있나요? 네. 그래서 이 말은 이동진 평론가님이 한 말인데요. 저는 너무너무 와닿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노력을 진짜 열심히 하더라도 거기에 운이 닿아야 되고 또 가정 배경도 또 시대 상황도 다 맞물려져야 어떤 목표 성취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진짜 노력을 하더라도 수능 시험이 어려울 수 있고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고 또는 경쟁률이 엄청날 수도 있고 그런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계획을 세우지 말고 목표를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할 수 있고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고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절대 낙담하지 말아라. 나 같은 사람도 있고 많은 경우에 그렇게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다. 인생은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말을 아이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었습니다. EBS에서 오수를 한 친구를 만났어요. 이 오수를 한 친구가 조금씩 늘 부족한 거죠. 이번에는 국어를 잘 봤는데 수학을 못 봤고 그 다음에는 수학을 잘 봤는데 영어를 못 봐서 5번째인가 4번째 도전이라고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사회문화 선생님 강의는 진짜 더 열심히 들어보려고요 라고 하는데 그 학생에게 제가 정말 긴 답글을 썼었어요. 뭐냐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올해는 그냥 이 문을 열고 나가라. 그 대학이 어떤 대학이든 거기 가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 보라는 얘기를 그 학생에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실패가 일상이다. 그래도 낙담하지 말아라. 거기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고1, 고2 이제 막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말인지 싶네요. 그래서 너무 진지한가요? 네. 학교에서 애들하고 상담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애들 반이고요. 그 다음에 반은 교사가 되고 싶다, 경찰관이 되고 싶다, PD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때 교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경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기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꿈꿨던 것처럼 얘들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무엇을 해야 할까는 평생의 고민인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그걸 결판을 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판 내지 않아도 된다고.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야
그냥 영상 보고 책에서 대충 본 그 경험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정 내리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대학 진학의 이유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대학에 가서 찾으라고 저는 꼭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저는 이제 뭐 3학년이고 고3 담임이고 1차 상담을 끝냈으니까 반은 어떤 대학에 진학할지 모르고 반은 이렇게 직업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학에 가서 그렇게 그냥 PD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대학에 가서 진짜 성인이니까 무엇이든 해볼 수 있잖아. 거기서 진짜 많이 경험해 보라고. 거기 가서 해보고, 또 많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없는 그 20대 초반의 나이에 정말 많은 것들을 해보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해 보라고. 그게 네가 대학에 가야만 하는 이유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갈게요. 작년에 학교에서 한 부장 선생님이 본인의 따님이 제 팬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네, 그냥 그랬죠. 뭐 그런, 예, 그랬더니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팬인데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아, 네,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제 한번 딸이랑 같이 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따님이랑 만났어요. 근데 따님이 24살이고 2월에 임용고사 합격을 하셔가지고 이제 바로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바로 졸업하는 해. 대단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따님을 만나자마자 그랬어요. 임용고사 합격한 건 너무 잘했는데 24살에 벌써 돈 버는 데로 오다니. 그랬어요. 너무 안쓰러운, 애기예요. 선생님인데 너무 애기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등학교 때 이제 제 강의를 들었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는 진짜 많은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뮤지컬을 너무 좋아해서 1년 내내 뮤지컬 공연 보러 다녔고, 그 다음엔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각본을 써서 무대에 올리는 걸 친구들하고 한 1년 했고, 외국인 친구들한테 한국 적응 도와주는 봉사활동도 하고, 막 그런 걸 듣다 보니까 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은 마음 먹으면 이런 경험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야? 넋놓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되신 그분 말씀이, 그리고 나서 코로나라서요, 그냥 아빠도 교사고 하니까 제가 임용고사 한번 봐볼까 하고 선택했어요. 근데 대단한 거죠. 예. 근데 저는 바로 대학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두 번 더 재수해도 됐었는데 너무 똑똑하긴 했지만 경험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그런 것들을 배우러 대학에 가는 거다. 내 직업을 정하고 그걸 연마하러 가는 게 아니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열심히 학교 다녀도 대학 가야 되는 이유를 못 찾아요. 무슨 과 가고 싶은지 모른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지금 1학년, 2학년 우리 아이들, 내가 대학 가서 뭐 하지? 그 동기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동기를 찾고 저는 지금부터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네. 네. 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근데 제가 고3 다니면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입시 현장에 있고 수능 출제, 뭐 검토 이런 데 정말 가까이 있어도 입시가 굉장히 어렵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수능으로 그냥 줄 세워서 가고, 학력고사 시대는 저도 아닙니다. 학력고사로 줄 세워서 가면 쉬운 건데, 얘는요 사실 제도가 어렵진 않습니다. 오늘 아마 들으시면 제가 설명을 원체 잘 할 거니까 제도는 이해가 되실 텐데,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떻게 가요? 가 답이 안 나와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도록 이렇게 입시 현장에 있어도 사실은 헷갈리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오늘 기본적인 수준에서, 그러나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다시피 입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시하고 정시죠. 그렇죠? 이 비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80%, 2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서울 수도권의 경우는 정시의 비율이 35%입니다. 서울 수도권 대학들은 정시의 비중이 높고요. 40% 정도까지 높인다고 하니까 수능의 중요성, 인서울 수도권으로 가고 싶다면 수능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는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시는 학생부 위주고요. 정시는 수능 위주입니다. 네. 그럼 먼저 수시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시, 정시, 입시를 토대로 해서 이 안에서 학생부 얘기도 하고 등급 얘기도 하고 그렇다면 학생부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수시입니다. 수시. 저 위에 수시라고 써 있죠. 수시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학종이라고 얘기하죠. 학종이라고 얘기하는 거, 논술 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건 학생부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이죠. 얘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논술이 간단하니까 얘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실기야 그 체육 실기, 뭐 음악 실기, 미술 실기 이런 부분이고 저희 고3 담임들은 다 이런 합격 예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단위로 전년도 학생들의 입시 결과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내신이나 뭐 또는 모의고사를 넣어보면 합격선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기만큼은 예측이 안 됩니다. 나오지도 않아요. 아이들의 실기 점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기는 제외하고 논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술은 전체적으로 4%, 수시 비중 중에서 4% 정도. 그러니까 수능을 보는 인원이 대개 한 35만 명이 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4% 정도가 되는데 거의 그 한 10,000명 정도가 조금 넘는 인원인데요. 거의 서울 수도권에서 뽑습니다. 이 논술로 뽑는 인원은요. 이 논술에 지원하는 학생은 내신이 3점대 중반부터 한 4점대 정도까지 내신이 낮아요. 낮은데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도전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이제 논술 하나만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논술 하나만 보는 대학도 있지만 거의 같이 수능 최저 등급을 같이 갑니다. 수능 최저 등급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데 시립대, 뭐 성균관대, 중앙대 이런 데들은 3개 영역에서 합이 6등급에서 8등급 사이의 최저 등급을 요구하고 그 밖에 거기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대학들은 2개 영역의 합이 뭐 4거나 5 이렇게 수능 최저를 요구합니다. 경쟁률이 엄청 높아요. 한번 써보자는 거지. 내가 3등급 중반 4등급인데 그래도 인서울 혹시 모르니까 내가 혹시 잘 써서 될지 모르니까 하고 엄청 많이 씁니다. 엄청 많이 쓰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공무원 시험 봐도 준비 안 되는데 한번 봐볼까 하는 허수가 많듯이 여기 허수가 상당히 많아요. 즉 논술 시험 준비를 안 했는데 그냥 한번 써볼까 하는 애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3등급 중반대이면 수능도 거의 그 정도이거든요. 따라서 수능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 입시 현장에 있으면서 논술로 합격한 학생은 딱 1명 보았습니다. 저희 반에 1명. 중앙대 논술 3등급 중반대인데 중앙대 논술을 합격한 학생 1명 보았고요. 작년에 저희 반에서도 상당수 여기 논술을 썼습니다. 썼고 그 다음에 돈 많이 주고 이제 논술 학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한 친구는 숭실대학교 예비번호 1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는 홍익대학교 4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받았는데 다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충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한 명도 거의 충원이 안 돼. 물론 한두 명 충원되는 과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3등급 중반대 아이가 다 상향 지원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예비 1번을 받아도 저희 진짜 끝까지 기다렸는데 예비 1번이니까 되겠지 제발 되라 라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면 이 논술 대충 써서 되지 않고요. 예, 그 교과 기반이어야 됩니다. 그냥 글을 쓱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문, 생윤, 인문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교과에 대한 지식이 기반으로 되고 그다음에 그 학교마다 기출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으면 상당히 뚫기 어려운 전형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상당히 많이 도전을 하고 있고요. 경쟁률도 높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요 두 가지겠죠, 그렇죠? 학생부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입니다. 이제 학생부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학생부 교과는 교과를 주로 본다라고 여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교과랑 비교과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가 뭐고 비교과가 뭔지 보자면 교과는요 내신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1등급, 2등급 하는 그 내신 성적을 보는 것이고요. 학생부 종합은 교과도 봅니다. 보는데 보는 방식이 좀 다르고요. 비교과, 학교 활동을 보겠다는 겁니다. 학교 활동이 뭔지도 또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내신 중심, 학생부 종합은 학교 활동 중심이다. 이렇게 심플하게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뽑기는 좀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에는 주로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게 되고요. 학생부 종합은 저 학교 활동을 네가 하면서 뭘 느꼈어? 이걸 직접 불러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로 면접이 이렇게 짝이 지어집니다. 예, 이렇게 짝이 지어지는 형태다. 이게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은 그 지역 균형 전형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 들어보셨죠?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거의 이 학생부 교과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논술의 최저랑 여기도 비슷해요. 이 학생부 교과의 수능 최저는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3개 영역에 합이 뭐 6에서 8, 그 정도 요구하거든요. 뭐 시립대 뭐 이런 데들. 근데 이 수능 최저 3개 합 6, 그러면 한 과목에 평균 한 2등급 좀 넘는 거잖아요. 그 수능 그 등급 가지고는 정시에서 시립대 성균관대 이런 데 못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수시로 수능 최저를 맞춰서 뚫을 수 있으면 수시로 공략하는 게 정시가 정말 어렵습니다. 재수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수시로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학생부 교과 가운데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연세대 학생부 교과, 즉 학교장 추천 전형에 같은 경우는 내신하고 면접을 봅니다. 연세대는 내신하고 학생부 교과인데 면접을 봐요. 그리고 한양대는 학생부 교과인데 내신만 보고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마다 이게 막 섞여요. 기본 케이스는 이런데, 기본 형태는 이런데 학생부 교과에서 면접을 보기도 하고 연세대처럼 학생부 종합에서 수능 최저를 보기도 합니다. 막 이게 섞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걸 나누는 기준은 뭐냐? 학생부 교과로 딱 규정하는 기준은 내신 성적을 그 전형에서 50% 이상 반영하면 교과라고 합니다. 교과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1단계로 내신 성적으로 쫙 추리고요. 2단계로 면접을 보는데 거의 말로 하는 논술 수준. 그게 제시문 기반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요. 한양대는 말씀드렸다시피 최저도 없고 내신만 가니까 얼마나 높은 애들이 가겠어요. 그래서 한양대 교과 같은 경우는 막 1.3점대 이런 애들 합격선이 내신 하나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하고 수능 최저가 보통 일반적인 형태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게 가르치는 걸 하다 보니까 막 이것도 복습하고 막 그렇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저야 아는 건데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한 번 듣고 안 하다 할 수 있으니까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내신에 대해서 내신이 이제 주인공인 거잖아요. 뭐 최저가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면접이 들어오거나 하는데 내신이 주인공인 거잖아요. 이 중학교 내신은, 전 중학교는 근무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중학교는 90점까지는 A, 그쵸? 80점까지는 B. 이게 절대평가죠. 그래서 전체 아이들이 다 90점 넘으면 그냥 다 A인 건데, 그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평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제 4%까지가 1등급, 11%까지가 2등급, 뭐 이제 나중에 외우게 됩니다. 부모님들도 이제 외우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100명으로 치자면 1등부터 4등까지가 쭉 줄 세워서 1등부터 4등까지가 1등급, 그 다음에 5등부터 11등까지가 2등급,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100명, 200명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저처럼 선택 과목 하는, 제가 이제 경제 과목 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아이가 44명이었습니다. 그런 애들을 등급을 가리려면 정말 미칩니다. 저기 30명일 때 보세요. 그러면 한 명만 1등급입니다. 사실 저 1등한 한 명하고 그 다음 2등급으로 떨어지는 2등한 아이랑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죽어나고 치열하고 막 와서 이제 따질 수밖에 없죠. 아이들 입장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가혹한 체제다. 저는 선택 과목을 해서 그런지 더더욱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1.3, 1점 몇 이렇게 맞은 애들은 정말 대단한 애들이죠. 전 과목이 그렇다고 하는 거니까. 30명 듣는 과목이건 뭐 그 아이도 선택 과목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게 내신인데 그 대학교마다 반영하는 건 좀 다릅니다.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교도 있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하기도 하고 또는 주요 과목만 반영하기도 하고 반영 비율도 다릅니다. 나중에 3학년 되셔서 우리 아이의 성적표를 이렇게 넣어보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내신 등급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예, 반영 비율이 다르고 하니까. 그리고 수능 최저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학생부 교과의 기본적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는 경쟁률이 낮습니다. 예, 얘는 낮은 편이에요. 그 이유는 분명하니까. 얘가 그야말로 분명한 케이스죠. 왜냐하면 등급에 따라서 1점 얼마까지는 어디, 2점대까지는 어디 이런 것들이 합격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일정 수준인 아이들이 6개 수시 지원하잖아요. 수시 원서 6개 지원하는데 거의 합격선에 맞춰서 지원을 해서 중복 합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원율이 굉장히 높아요. 충원율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들도 나중에 보셔야 되거든요. 예, 전년도 충원율은 어떻게 됐지?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찾아보시게 됩니다. 3학년 가서 보면. 이 학교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충원율은 뭐냐면 만약에 모집 인원이 10명이에요. 근데 예비 번호 20번까지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충원율이 200%가 됩니다. 예. 제가 재작년 건가 건국대하고 동국대 찾아봤는데 거기 보면 과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거 교과 전형 동국대 건국대 보니까 충원율 400%입니다. 400%.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중복 합격이 쫙 많이 해서 쫙 빠져나가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교과 전형을 나중에 쓰시게 되면 전년도에 모집 인원은 몇 명이었고 충원율은 어떻게 됐고 경쟁률은 어떻게 됐는지 이거 한 3년치 정도를 이렇게 쭉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종합전형까지 말씀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 안 가시겠죠. 왜냐하면 끝에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종합전형은 면접하고 학교 활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교과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서는 그럼 교과 뭐 보냐. 지금 여태 교과가 내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신 등급. 근데 여기서 물론 원점수 등급 이런 것도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보냐면 앞서서 봤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30명 선택한 과목을 얘가 들은 거예요. 이수자 수 이런 거 봅니다. 종합전형에서는. 그냥 등급 1.3, 1.9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이수자 수가 30명밖에 안 되는 과목에서 2등급 받은 거야? 이런 거 확인합니다. 종합전형에서는. 그러니까 교과전형에서 그냥 정량적인 수 1.3, 1.9, 2.4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수자 수가 30명인데 그중에서 얘가 2등을 한 거니까 2등급이 그냥 2등급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 보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 교과를 볼 때는 학생의 성적 변화. 그러니까 1학년 때 얘 5등급이었네 전반적으로. 그런데 2학년 때 4등급이네. 3학년 때는 1학기 때 3등급으로 올라갔잖아. 그런 것들 봅니다. 예, 교과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 활동이라고 했는데 학교 활동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학생부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생기부가 그 어렵고 그리고 아직 그 부모님들도 생기부 다 뽑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실까봐 체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창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저야 현장에서 맨날 보는 거니까 쉽지만 부모님들은 생소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자 교과를 보면 내신 성적을 보면 거기에 이수자수 얘가 거기서 몇 등 했지 점수는 몇이고 등급은 몇이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교과였다면 비교과에서 보시면 제일 위에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교과 선생님들이 얘에 대해서 숫자로 표시된 게 아니라 글로 써주는 거예요. 글로. 얘가 수행평가를 했는데 이런 특이한 점이 있었고 얘는 수업 참여도가 어땠는데 뭐 어떠한 의문점을 제기했고 그래서 탐구 태도나 수업 참여도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겁니다.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왜냐하면 이제 자기소개서도 안 쓰고요. 외부활동 이런 거 다 기록이 안 됩니다. 이거 보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종합전형에서. 그래서 독서활동도 이제 평가가 안 됩니다. 독서 기록 안 하거든요. 독서 기록 다 여기에 녹여야 됩니다.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그래서 교과와 관련된 독서 활동을 해서 어떤 점들을 느꼈고 거기서 어떤 탐구 소재를 찾아냈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담당 선생님들이 물론 주의 깊게 과목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는 저희가 의무가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했고 이런 의문점을 제기했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수행평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 수행평가 관련해서 아이들의 활동한 내용은 다 여기에 수기가 아니죠. 예, 여기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비교과입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고요. 이거는 아실 것 같아요. 행발이라고 부르고 얘는 담임 선생님이 쓰는 전반적인 기록입니다. 애 인성, 애 리더십, 애가 얼마나 성실한지, 규칙은 잘 지키는지 전반적으로 담임 선생님들이 다 좋게 써줍니다. 좋게 써주는데 근데 정말 좋은 학생들은 진짜 다릅니다. 술술술 나오거든요. 술술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입학사정관들이 보면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좋게 써져 있지만 진짜인지 아닌지 예,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고요. 예, 다 성실하다 좋다 이런 나열이 아니라 사례와 함께 담임 선생님들이 느끼시면 정말 그렇게 그래서 여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는 아이의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성실성, 배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느꼈던 그냥 담임 선생님이 느꼈던 얘가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온갖 것들 다 써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다 지금 생기부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뭐 출결 이런 거 다 빼고 그래서 창체라고 줄여서 말하고요. 창체는 자율, 진로, 동아리, 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봉사야 다 아시겠죠, 그렇죠? 봉사야 요즘 근데 개인 봉사활동이 이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뭐 급식 도우미, 환경 도우미 이런 것들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내용들. 그 다음에 동아리는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뭐 동아리 아실 것 같고요. 진로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있는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활동들을 학교에서 하게 돼요. 그 가운데서 뭐 각종 학교마다 조금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이 진로와 관련된 내용들이 학생들이 탐색하거나 활동한 내용들은 담임 선생님이 기록하게 됩니다. 얘도 한 500바이트?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자율은 뭐냐? 학교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축제도 있고 학교 뭐 체육대회도 있고 뿐만 아니라 학교마다 다른데요. 뭐 소방 안전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뭐 성평등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자율 활동이라고 있고요. 이건 1년치 계획이 쫙 짜여져서 나옵니다. 학교에서 아마 부모님들에게 다 안내하셨을 텐데 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예. 그래서 이게 자율활동이고요. 그런 자율활동에 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의 이 내용들을
담임 선생님이 쓰게 됩니다. 따라서 담임 선생님이 서술하는 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하고 자율활동 특기사항하고 그 다음에 진로 특기사항하고 이걸 담임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고요. 과목별 이건 과목 담당, 동아리는 동아리 담당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학종에서는 이제 저 안에서 이제 찾는 거죠. 근데 진짜 잘 찾아내는 것 같아요. 정말 학교 생활 열심히 한 애들 싹싹싹 그 학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쭉 서열에 맞춰서 쫙 진짜 잘 뽑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에서 학업 역량 뭐 보겠어요? 내신 등급하고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런 데서 뽑아내겠죠. 그렇죠? 진로 역량은 진로 특기사항이나 그 밖에 동아리 이런 데서나 아니면 진로 선택 과목 얘가 어떤 선택 과목을 했지? 여행지를 했나? 뭐 이런 데서 뽑아낼 거고요. 공동체 역량은 뭐 자율활동에 학교 행사에 참여했다거나 선생님이 쓰신 행발 이런 데서 아마 이렇게 뽑아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정리를 해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예, 학교 활동이 주인공이고 교과도 조금 다르게 반영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 학교 활동을 얘가 진짜 어떻게 했는지 너 이 활동하게 된 배경이 뭐야? 불러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이 면접의 형태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서류 기반 면접하고 재심은 면접인데 거의 대부분 서류 기반 면접, 서류란 학생부. 그래서 학생부 이 면접 준비할 때는 아이들이 자기 생기부를 다 공부하듯이 봅니다. 선생님이 너무 가짜로 많이 써주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나중에 거꾸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어떤 걸 너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 느낀 점이 뭐야?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면접을 본다고 하면 학생부를 이제 나중에 거꾸로 정말 열심히 탐독해야 되는. 그래서 그게 서류 기반 학생부 중심 면접이고요. 재심문 기반 면접은 앞서서 봤던 이건 교과 전형에서 했던 연세대가 재심문 주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재심문 3개 주고 거기에서 뭐 이론적 배경 막 이런 거 말로 하는 논술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대 내신 높은 아이들이 1차에서 5배수로 걸러져서 2차에서 저렇게 재심문 기반 면접을 봐서 최종적으로 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면접이 여기서 주인공이지만 교과에서도 할 수 있고 최저가 교과의 주인공이지만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좀 쉴게요. 자, 그러면 학생부는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학년, 2학년이니까 정말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더 3학년은 제가 3학년 담임이지만 우리 반 애들한테 가서는 또 뻥칩니다. 지금 해도 늦지 않아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은 진짜 1학년 때부터 입시는 3학년 때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아이들도 저랑 얘기할 때 많이 후회합니다. 아, 조금만 더 해놓을 걸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1학년 때 너무 안 했어요. 막 이렇게 많이 후회합니다. 1학년 때부터 해야 되고요. 일단 지필평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지필평가가 그쵸 1등급, 2등급 제한되어 있잖아요. 누구나 1등급, 2등급 받을 수 없습니다. 3등급, 4등급, 5등급 쭉 가는데 근데 학종에서는 제가 학종을 쓸지 교과를 쓸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3학년 이제 올라가면서 나의 모든 그동안 쌓아둔 걸 분석한 결과로 이제 전략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학종에서는 이게 성적 향상도를 보잖아요. 네, 성적 향상도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등급, 5등급, 6등급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올리려는 이미 이건 늦었어 하면 안 됩니다. 2학년 학생들 중에 저는 이미 5등급이에요. 늦었어. 이러면 안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등급 그것도 봅니다. 따라서 그런 과목들은 A등급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성의의 문제예요. 성의의 문제. 놓고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지금 1학년, 2학년이니까. 1학년, 2학년이니까.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제가 수행평가를 하면서도 저도 마음에 갈등이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짜 부담이 되겠다.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또 제가 남녀공학에 와서 봐보니까 지필평가보다 수행평가가 더 좋다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정말 이 수행평가는 정성과 성의의 문제입니다.
정말 대부분 다 잘 주시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얘를 얼마나 잘 쓰는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쓰여지는 주요 소재입니다. 얘를 잘 안 하면요, 저기에 쓰여질 게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쓰게 되어 있는데 얘 잘 안 한 학생들은 정말 한 줄 정도로밖에 안 써지게 되거든요. 예, 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수행평가 너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는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사실 어렵지 않게 하니까 수행평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는데 저희는 여기 전주는 막 장난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학교 교육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에 참여해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외부 활동은 적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율활동 목록을 한번 어머니들, 아버님들 한번 가서 보세요. 보면 예를 들어서 소방 안전교육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강원도에 이렇게 불이 많이 나지? 라고 연결시켜서 뭔가 탐구 보고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담임 선생님들에게 제출한다던가, 예, 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환경보호 활동 뭐 이런 거 있어요. 학교마다. 이거 프로그램을 보시고 나의 관심사와 연결지어서 활동의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반드시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지어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우리 학교 아이들은 아침 조회 시간인데 2학년 아이들이 막 들어오더니 물 아껴 쓰기 캠페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와가지고 물을 아껴 쓰셔야 됩니다. 수도꼭지 꼭 잠그시고요. 뭐 몇 마디 막 하고 가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학교 자율활동에 따라서 캠페인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 지어서 무엇을 내가 어떻게 했고 그 가운데 느낀 점이 무엇인지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리고 실제로 하고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면접할 때 안 힘들어요. 실제로 해서 기록해서 담임선생님한테 주면 담임선생님도 엄청 이뻐합니다. 어휴, 네가 이렇게 쓸거리를 마련해 주다니. 예, 이러면서. 예, 그래서 학교 교육 그 계획 안 학기 초에 다 부모님들한테 드리거든요. 거기 유익 있게 보셔서, 예, 자율활동, 그다음에 학교 행사, 또 학교 행사 진짜 많아요. 도서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부서마다 하는 것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1, 2학년 때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두면 3학년 가서 생기부 분석하거든요. 그때 분석해서 볼 때 어머, 내가 언제 이런 걸 했지? 막 이렇게 됩니다. 네. 정시는 제가 작년에 정시 원서를 저희 그 구리 고등학교는 정시를 상당히 많이 써가지고 정시 쓰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예. 수시는 그냥 6장을 쓰면 되잖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거 6장. 그리고 그건 아시죠? 수시 원서 6장 쓰는데 공사, 해사, 육사, 그 다음에 뭐 카이스트, 그 다음에 뭐 한예종, 그 다음에 산업대 이런 데들은 횟수 제한에 들어가지 않아서 6장 쓰고 공사도 더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횟수 제한에 들어가지 않은 학교들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수시는 합격하면 정시 못 쓰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작년에 저희 이제 구리 남고 아이들이 다 수시 상향 지원을 해가지고 이게 구리 남고 막 이래도 되나? 이거 엄청 똑똑하고 잘 갔어요. 아이들이 다 알아서. 예, 근데 정시 원서를 쓰면서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좋아하는 학교 쭉 6개 학교를 고르는 거랑 가나 다군에 써야 되는 학교가 정해져 있고 그 조합을 하는 거랑은 진짜 다르더라고요. 3장입니다. 3장이고 가군, 나군, 다군으로,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랑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작년에 저희 반에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조금 더 잘 나왔던 그냥 저희가 보기엔 비슷했는데 그래도 모의고사까지는 이제 수능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올리겠다면서 8월 말에 이제 수시 원서 상담을 하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수능 점수를 확 올릴 거라서 자기는 수시에서 상향 지원을 하겠다 다 해가지고 울트라 상향 지원을 쫙 했습니다. 그래서 다 떨어졌죠. 다 떨어지고 모의고사도 생각보다 잘 못 봤어요. 잘 못 봐가지고 그리고 나니까 정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수도권 지방에는 정말 없어요. 예, 인원이 진짜 작습니다. 막 공주대 막 이런 데 보니까 과별로 막 3명, 5명 막 이러니까 그래서 진짜 애먹었어요. 그 등급에 맞춰서 대학을 찾아가기에 정말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중에 수시 원서 쓰는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부모님이 더 많이 공부를 해오시긴 하는데
자, 이제 정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학사님이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큰 그림으로 항상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하니까 자, 일단은 5개 영역이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그리고 제2 외국어는 이제 탐구랑 이렇게 병행이 되니까 제2 외국어를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거의 없어서 이제 제2 외국어를 빼고 한 5개 영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어, 수학, 탐구가 다 선택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이런 체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까지 100점 만점이잖아요. 100점 만점이고 이제 문항수에서 공통 과목에 해당되는 것들, 저 독서, 문학, 그다음에 수학의 수원, 수투, 그다음에 영어, 저 내용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저걸 1학년, 2학년 때 배우고요. 저 내용들이 수능에 기반이 되는, 물론 영어야 문법, 독해 능력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독서, 문학, 수원, 수투 이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운 내용이 수능에 반영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학교에서 하는 교육 과정, 그래서 국어, 독서, 문학, 한국사 이런 것들은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대비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학년의 대부분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3학년에 학생들이 수능 화법과 작문을 할지 언어와 매체를 할지 이건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값으로 독서 문학 들어가고 화법과 작문 아니면 언어와 매체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수학은 기본값으로 수원, 수투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확통,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이 가운데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문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이제 문이과 체제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과랑 같이 등급을 내다 보니까 이 수학에서 문과 학생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는 필수 응시입니다. 예, 다른 거는 나 수학 안 볼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한국사는 응시 안 하면 성적표가 안 나옵니다.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되는 것이고요. 탐구는 사회탐구 과목이 9개 과목이 있고 과학탐구가 8개 과목이 있고 그리고 직업탐구 과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2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 문과 성향인 학생들은 이 문과 과목 사회탐구 2개 하고 이과 성향의 과학탐구 2개 하기도 하지만 하나하나 하는 학생들도 요즘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어, 수학, 탐구까지는 앞서 봤던 내신 등급 있잖아요. 그 등급하고 똑같은 등급제입니다. 상대평가 방식. 4%까지 1등급, 그 다음에 11%까지 2등급 이런 식으로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 방식이고요. 영어하고 한국사가 절대평가 방식. 중학교에서 보셨다시피. 그래서 영어는 90점까지 1등급, 80점까지 2등급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한국사는 50점 만점인데 40점까지 1등급, 35점, 그다음에 5점씩 깎여져서 이렇게 등급이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수능과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얘를 가지고 온 겁니다. 공통 과목이 수능에 반영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성적표를 제가 그렸는데 아까 장학사님은 어디서 좋은 거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아무렇게나 그렸는데 좀 주시지. 막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봐 뭐죠 그런 거 저작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앞서서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등급은 여기 한국사 1등급은 얘가 50점 만점에 40점 넘었다는 거겠죠. 그렇죠? 원점수는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국어 3등급입니다. 국어 3등급이라고 하는 건 이 등급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3% 안에 들었다는 거잖아요. 23% 안에 들었으니까 전체에서 23% 안에 들면 3등급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백분위를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분위가 78이죠. 나보다 낮은 애가 78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22등이니까 3등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보다 낮은 애가 78명이 있고 얘가 22등 정도 되니까 23% 안에 들어서 3등급이 된 겁니다. 표준 점수 설명을 장 학사님이 아주 잘해 주셔가지고 이 표준 점수는 그 자기가 받은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입니다.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그래서 국어랑 수학을 모두 다 90점 맞았어요. 90점 맞았는데 원점수 90점 맞았는데 평균이 수학이 훨씬 낮은 거야. 그러면 수학이 되게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되게 어려웠는데 얘 90점 맞은 거니까 국어도 90점 맞았지만 평균하고 떨어진 것보다 수학의 평균하고 떨어진 게 훨씬 멀어서 얘한테 표준 점수가 더 높게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표준 점수가 이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점수가 같아도 표준 점수가 다를 수 있는 거죠. 뭐에 따라? 난이도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성적표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성적표 이렇게 되어 있고 앞서서 장 학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표준 점수 보고 점수 높다 이렇게 아니라 네 그래서 100이 평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평균보다 좀 높은 아이들이 있죠. 그렇죠? 뭐 등급 다 봐도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말씀드렸고요. 자, 사실은 저는 이제 EBS 강의를 하면서 수능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녹화가 되면 원래 이런 거 다 말하면 안 되는데 평가원 이제 검토도 진짜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수능을 어떻게 출제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녹화를 안 하면 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수능은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평가원이라고 했고요. 이건 고3 기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고3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가원에서 6월 모의 수능이라고 말합니다. 9월 모의 수능, 그리고 수능, 대수능이죠. 그리고 교육청이 중간중간 저렇게 있고요. 올해는 3학년이 5월에 봅니다. 그건 이제 교육청에 무슨 사정이 있었어요. 4월에 원래 봤었어야 되는데 뭔가 사정이 있었어서 그건 저희가 뭐 파헤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수능을 보기 전까지 6번의 3학년이 되면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이걸 그냥 모의고사라고 부르는데요. 자, 왜 이런 체제가 만들어졌냐면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수험생인 아이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예. 얘네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로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전체 다 1등급이 되어서 2등급 블랭크가 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평가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평가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치르게 되고요. 그래서 평가원이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를 출제할 때는 그냥 거의 수능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진짜 등한시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평가원은 그런 마음으로 돼요. 이거 진짜 수능이야. 이 수능을 보는 얘네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요. 기간, 비용, 그 다음에 출제진, 뭐 예산은 잘 모르지만 거의 수능 수준으로 다 출제하고요. 다만 6월에 본다는 차이, 9월에 본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수능에서 절대로 새로운 걸 낼 수 없습니다. 신유형을 수능에 내지 않아요. 애들 함정에 빠뜨리려고 내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수능에서 신유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6월에 보여줘. 9월에 보여줘.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정말 강의하면서 많이 말하는데 9월 시험 딱 끝나고 나면 6월하고 9월 시험지 2장을 가지고 진짜 외울 듯이 보라고. 이게 특히나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이 개념이잖아요. 6월에 출제하고 9월에 2번 다 나왔으면 수능엔 100% 출제된다라고 다 장담을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외울 듯이 반복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더 세밀한 얘기도 있지만 그리고 난이도 조절을 할 때 6월 모의평가를 낼 때는 전년도 수능 수준 정도로 보통 난이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출제할 때 이 출제진들은 이 문제를 몇 명의 학생들이 맞추고 이 문제를 몇 명의 학생들이 맞추고 몇 분 만에 이걸 풀 수 있을지를 그걸 정말 많이 계산하고 해요. 예. 그래서 20분 안에 30분 안에 저는 사회탐구니까. 네. 그래서
6월은 작년도 수능 수준으로 출제가 보통 되는데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9월은 조금 더 난도를 높입니다. 애들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재수생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9월에 학생들이 좀 많이 망해요. 네. 그래서 9월에 망했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예. 그래서 9월은 조금 난도를 높여서 이제 수능을 출제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평가원 입장에서는 올해 아이들이 어떤 수준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평가원 나름의 이유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6월, 9월 모의고사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시험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 미리 해주셨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6월, 9월 모의 수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필요하죠. 그러면 저 교육청 단위에 3월, 4월, 7월, 12월은 왜 있느냐? 이건 교육청 단위에서 이제 우리 지역 내지는 학생들의 학력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학력을 알고 싶어서 제 이름은 원래 학력평가입니다. 학력평가. 그래서 그 지역의 뭐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뭐 이런 데서 출제를 하시는데 그 지역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출제자가 되시고 그리고 학력을 평가하려고 시험을 만들다 보니까 수능이 중요해서 얘네들도 수능형이 되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수능 대비 모의고사의 성격을 띠게 된 거예요. 물론 뭐 예산이나 뭐 그런 것들이나 많이 차이가 나겠죠. 평가원 문제보다는. 근데 거의 수능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또 저기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출제를 잘 하시겠어요. 여기도 출제하고 저기도 출제하고. 그럼 모르나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 뭐. 예, 그래서 암튼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제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는 연습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예, 대강 보고 나중에 수능 가서 잘 보면 되지 막 이러는데 정말 너무나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고 하루 종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정말 진지하게 시험을 본다는 마음으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학년, 2학년 때부터. 그래서 수능에 대해서는 지금 1학년, 2학년이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통교과를 정말 지금 다져놓아야 된다. 특히 수원, 수투, 독서문학, 뭐 한국사, 뭐 3학년 때 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영어 관련해서 기본적인 독해 능력, 뭐 듣기 이런 것들은 1, 2학년 때 다져놓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3학년 때 얘가 극복이 안 됩니다. 네. 출발점이 일단 다르게 오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3학년 와서 확통, 그다음에 화작, 뭐 이런 선택 과목들 하면서 그다음에 공통 과목 복습하면서 수능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얘네가 안 돼 있으면 이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고3 담임들끼리는 그런 얘기 합니다. 3월에 아까 학력평가 본다고 했잖아요. 학력평가. 이 3월 학력평가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3월 학력평가 성적이 거의 대부분 수능 성적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예, 진짜 극소수의 학생들이 올려요. 극소수의 학생들이 올리는데 그런 이유가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3이 되면 아무래도 다 같이 열심히 하잖아요. 다 같이 하니까 예전에 하는 만큼 했으면 그냥 그 수준인 거예요. 그 수준인데 조금 안 하면 이제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데다가 이제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 되면 재수생이 응시를 합니다. 6월하고 9월 모의고사는 재수생한테 응시를 받거든요. 일반 고등학교에도. 저 3월 이런 것들은 애들 그냥 프린트해서 재수생들은 보는데 6월, 9월은 진짜 시험처럼 봐서 재수생들도 와서 응시해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들어오니까 이 등급을 3월 등급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이제 수시에 합격한 애들이 있잖아요. 이제 수시에 합격한 애들이 수능을 안 봅니다. 안 보면 100명에서 4등에서 1등급 받았었는데 이제 80명에서 4등하면 1등급이 안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능 성적을 3월에 처음 봤던 그 모의고사 성적을 유지하는 기도 어렵습니다. 유지하는 정도. 그래서 3월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가혹하지만 그렇게 저희 반에서 딱 한 명,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서 1학년, 2학년 때 이 공통 과목에 대해서 느려도
그래도 진짜 꾸준히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해 놓아야 된다. 3학년 한 번에 따라가려면 진짜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진짜 수능처럼 1학년, 2학년도 미리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1학년, 2학년 때, 특히 2학년 때 3월, 6월, 9월, 11월 1학년, 2학년은 저렇게 시험 보거든요. 이렇게 시험 보는데 저 성적을 3학년 담임선생님이 받아요. 그래서 저거는 1학년, 2학년은 그냥 학력평가지만 그래도 수능을 이만큼 치를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을 깔고 온 것이라고 믿고 이 성적으로 얘가 모의고사는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되게 그냥 막 시험 보거든요. 모의고사 날. 근데 진지하게 치르는 거 꼭 학생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 해서 저희 학교 그다음에 인근의 학교 이런 데서 실제 사례들입니다. 학생 이름 뺐고요. 이 건대에 썼는데 2.65는 합격하고 다 내신 등급으로 해봤습니다. 2.65는 합격하고 2.25는 불합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쵸. 예. 면접에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둘 다 지원을 했지만 지금 제가 이제 다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저희 학부모님들 오면 말씀드려요. 이 내신으로 어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린다고. 어디다. 얘는 어디까지. 이게 대강 말씀은 드려도 얘가 합격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광운대입니다. 3.3은 합격했고 2.54는 불합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쵸. 우리 다 공부했으니까 이제. 그쵸. 얘는 종합전형 쓴 거고 쟤는 교과전형 쓴 겁니다. 그래서 종합전형 쓴 애는 얘는 학교 활동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쵸. 학교 활동이 많아가지고 얘는 3.35로 붙은 겁니다. 여기 숙대 친구도 와 있던데 저희 학교에서 4점대 중반인데 숙대 합격했어요. 원래 4점대 중반에 숙대 합격하기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생기부 보니까 얘가 학교 생활 정말 잘한 거죠. 지필평가만 못 본 거야. 그런 애들을 딱 알아서 학교에서 뽑아갑니다. 예. 그래서 얘는 학교 생활, 생기부 이런 것들을 진짜 열심히 한 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강원대학교입니다. 둘 다 합격했네요. 예, 둘 다 합격했습니다. 학교에서야 저 3등급 애가 4등급 애보다 공부 잘한다고 했겠지만, 예, 그쵸? 얘는 교과전형 썼고, 쟤는 종합전형 쓴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건 저희 반이었는데요. 강원대 6등급인데 강원대 합격했습니다. 얘는 어떻게 합격했냐? 건대 3.4등급인데 얘 합격했습니다. 얘는 어떻게 합격했냐? 그래서 저희 반에서 진짜 끝까지 열심히 한 수능파였습니다. 예, 수능파였고요. 저 6등급에 강원대 간 친구는 일단 뭐부터 시작했냐면 생윤하고 윤사를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막 자기가 1등급을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몇 과목부터 자신감을 가져 성공 경험을 가진 거죠. 모의고사 해보니까 요거 파니까 되니까. 그래서 영어로 뻗쳐 나갔고, 그래서 물론 막 최상위권 아니죠. 그치만 내신 6등급 가지고 강원대 갔고, 저희 이 경기 북부 구리 남양주 막 이런 데서 강원대는 진짜 좀 여기에서 전북대가 그럴까요? 예, 그런 것처럼 저희 되게 가고 싶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갔고요. 저 건대에 간 학생은 내신 3.4보다 더 낮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찾다가 잘 못 찾았는데, 제가 저 학생이 자기는 수시 안 쓰고 정시로 갈 거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 또 학교 내신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다시 불렀어요. 그래도 3점대인데 수시 안 쓰기 너무 아깝지 않냐, 해보자 했는데 자기는 안 쓸 거래. 근데 3.4면 100분위로 하면 75% 이렇게 넘는 거잖아요. 절대 건대 못 갑니다. 내신 성적으로는 절대 못 가죠. 수능으로 1, 2등급 1, 2, 1, 2 막 이렇게 맞아야 건대 갈 수 있는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저 학생이. 저는 저 학생 제가 3월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예외예요. 얘 어땠냐면 작년에 코로나 가정학습을 2학기 때 쓰고 현장체험학습 써가지고 2학기 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집에서 공부했는데 얘는 학교에서 자기는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서 끝까지 학교에 나왔던 거의 유일한 학생인데, 이제 제 거의 혼자 나오거든요. 한 몇 명 제 혼자 나오는데
제가 이제 교실 청소를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한두 명 나오니까 교실 청소를 제가 하면서 이 학생 앉아있는 딱 그 자리 아래만 지우개 가루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너무 인상적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수학을 풀고 뭘 하고, 얘가 9월 모의평가를 완전 망했거든요. 완전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가 어떡하지, 진짜 망해서 어떡하지, 막 저도 걱정, 잘할 거야 라고 했지만 막 되게 걱정했는데, 나중에 딱 수능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그동안 봤던 시험 중에 지금도 닭살이 돋으려고 그래요. 수능이 제일 잘 봤어요 이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홍대도 붙고 건대도 붙고 쓴 거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봐요. 6등급, 3등급, 4등급 아이가 강원대에 함께 다닙니다. 건대에 3등급 아이도 가고 2점대 후반대 아이도 가는데 2점대 아이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입시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학교의 내신 관리하고 학교 활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통교과랑. 일단은 그렇게 해 놓으시고, 수능에 해야 돼, 아니면 학종을 해야 돼, 교과를 해야 돼, 그건 지금 결정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쌓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학년이 되는 그 시점에 이제 생기부를 한번 펼쳐보세요. 펼쳐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로, 학업, 공동체. 그 아이의 생기부를 보면서 진로는 형광펜 노란색으로 진로와 관련된 걸 막 이렇게 표시해 보는 거예요. 진로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성적과 관련된 거, 예, 학업 성취와 관련된 건 뭐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공동체와 관련된 거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쭉 드러날 겁니다. 그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딱 보면, 그럼 생기부가 아무래도 부족한데 수능을 좀 가보자, 라든가, 아니면 생기부가 전반적으로 있는데 공동체 부분, 요 부분이 좀 부족한데 학급 활동이나 학급 자치 이런 데 좀 해보자. 이렇게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더 전문가가 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들한테 그 아주 오래전에 걱정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말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1등이었대요. 뭐 2등은 경쟁 구도, 그 다음에 공부법을 모른다. 이 모든 게 다 고민이다. 이렇게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혹시 공부의 강도라고 아세요? EBS에서 했던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거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EBS 강의만 듣고 정말 혼자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의 다큐멘터리예요. 20분짜리 국어공부법, 수학공부법, 사회공부법, 영어공부법 이런 아이들 나름대로의 공부법을 막 20분짜리라서 저 거기 올라온 거 거의 다 봤었거든요. 너무 기특해가지고 다 봤는데 거기 나온 한 학생의 답변이었습니다. 뭐였냐면, 많은 친구들이 나는 공부를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얘기해보면 많이 공부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진짜 진짜 현실은 그렇습니다. 얘가 한 말이었습니다. 저도 진짜 많이 느껴요. 예, 진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진짜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그 인강이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실력 좋으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어폰을 꽂고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보다는 훨씬 재미없지만 드라마를 보듯이. 저희가 영화 보고 나면 영화 주인공이나 또 줄거리도 나중에 생각 안 나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생각이 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테니스를 하는데요. 예, 제가 테니스를 아침에 해요. 아침에 7시부터 7시 20분까지 테니스를 치고 집에 와서 미친 듯이 샤워를 하고 옷이랑 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걸 입고 8시 10분에 나가야 이제 학교를 이제 출근하거든요. 제가 아침에 그렇게 테니스를 하는데, 테니스를 바깥에서 해요. 야외에서. 그래서 겨울 이럴 때는 진짜 춥고 막 이런데, 아무튼 제가 이제 아주 깜깜할 때 말고는 그 야구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도 다 켜야 돼요. 겨울에는. 근데 이제 겨울이 아닐 때는 한 6시 반쯤 가서 미리 가서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코치님이, 제가 막 이렇게 7시부터 이제 저 코치 오는 거죠.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코치님이 이렇게 막 들어오세요. 저는 아침부터 와서 연습하시고 대단하시네요 이럴 줄 알았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신용만 하고 있구만 신용. 진짜 정말 그치 내가 신용만 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분이 딱 뭐라고 하셨냐면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생각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아이들한테 생각났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신용만 하고 있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렇게 신용만 하고 생각하는 거 너무 힘든 거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수능 만점 맞은 학생한테 수능 만점 비결을 말해달라고 했더니 진짜 그 학생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는 것도 다시 봐요. 예, 진짜 맞는 말이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다 넘기잖아요. 그러면서 공부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는 것도 다시 보고 또 보고 그걸 제가 어디서도 또 느꼈었냐면 그 되게 유명한 정치인이 있거든요. 그 정치인 분께서 책을 읽을 때 4페이지 정도를 읽고 나면 가만히 해서 줄거리가 이러고 이랬지 이렇게 생각해 보신대요. 네. 근데 저도 EBS 강의 준비를 할 때는 이제 경제 문제를 막 풀어요. 이렇게 막 풀고 나서 답지랑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가만히 걔를 봅니다. 그리고 얘를 먼저 단서고 그다음에 얘를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공부는 생각하는 건데 애들은 신용만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경우를 진짜 많이 봤습니다. 이게 부모님한테 할 얘기가 아닌데 이거 지금 학생들 들으세요. 예. 국어는 성적 올리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공부의 왕도에서 봤던 한 학생의 사례는 국어를 올리기 너무너무 어려워서 제가 국어 지문 진짜 어려워요. 국어 막 그 보면 애들 이렇게 읽고 대강 국어니까 읽어지니까 답 찍고 틀리면 뒤에 해설지 보고 딱 넘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국어 공부를 맨날 했다는 거지. 근데 그 공부의 왕도에서 봤던 학생은 제시문 하나 읽고 그 옆에 여백에다가 요약을 하더라고요. 그게 다시 생각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생각이 공부구나. 생각이 피곤한 건데 생각이 공부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애들 그냥 다 흘려듣죠. 두 번째는 꾸준하고 끈기 있나. 사실은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예, 저 어른인 저도 안 되잖아요. 우리 다 모두 안 됩니다. 꾸준하고 끈기 있는 거 진짜 안 되는데 제가 임용고사 준비할 때 생각해 보면 그때 인생에서 제일 꾸준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 진짜 조금 뽑는데 내가 뽑힐 건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낙담하고 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수능 준비는 1년을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한다고 한 달 해도 한 달 정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모의고사에서 또 떨어지고 생각보다 안 오르고 그러면 또 멈추게 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꾸준하기 어려운 구조인 건 맞습니다. 어려운 구조인 건 맞는데 그냥 이것도 애들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네, 애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른다고 말할 때 그냥 인강 하나 딱 선택하고 하나 아주 작은 거를 끝까지 해서 성공 경험을 한번 가져봐라.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 제가 아까 강원대 간 그 6등급인데 강원대 간 그 아이의 경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윤사랑 생유는 어떻게 개념 강의를 어떻게 한번 완강을 했고 문제집을 끝까지 풀어보니까 얘는 계속 붙들고 있는 거지. 윤사랑 생유는. 그래서 아주 작은 목표를 세워서 처음부터 그걸 한번 끝내보는 그런 경험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것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반에 진짜 멋있었던 아이가 있었는데 걔 내신 2등급 되고 모의고사도 2등급 돼야. 그게 가장 애매해. 인서울은 하고 싶은데 할 방법이 별로 없어. 예. 그래서 되게 애매한데 근데 이 아이가 점심시간마다 뭘 했냐면 이 밥 먹고 나서 체육관 한쪽에서 스쿼트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막 턱걸이 이런 것들을 한 15분씩 하고 왔는데요. 너무 마음이 애가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예, 좋은 대학 잘 갔습니다. 나중에 뭔가 아주 작은 거라도 꾸준히 하는 이게 운동이어도 이것도 괜찮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사실 꾸준히 하는 게 힘들어서 저는 요즘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봤는데요. 이게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계획한 대로 짝짝짝짝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소수의 몇 명 빼놓고. 그래서 놓지 않으면 꾸준한 거다. 이걸 아예 탁 놔버리지 않고
하여간 일주일에 한 번이건 사회문화를 2주일에 한 번이건 영어를 월요일 날 했다가 금요일 날 하더라도 하루 이틀 빼먹었더라도 놓지 않으면 꾸준한 거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는 부모님께서 놓지 않고 있으면 잘하는 거야. 그렇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뭐 제가 학생한테 받았던 것이었고, 그래서 앞서서 했던 말의 연장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애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 제가 학교에서 이제 3월에 1차 상담을 하고요. 되게 잡소리 많이 하죠. 1차 상담을 하고 이제 4월이 되니까 너무 날씨가 좋고, 저희 학교 아까 보셨잖아요. 주변에 막 이게 산길도 있고 막 공원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밖에 되게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 벚꽃도 많고.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 2명씩 하고 저하고 셋이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점심시간에 30분씩 걷기, 산책, 이거를 4월에 했거든요. 하면서 이게 조합을 하다 보니까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인데 셋 다 되게 어색해. 너무 어색해서 무슨 얘기를, 저도 사실 어렵거든요. 선생이라고도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얘네들 데리고 무슨 얘기를 할까 막 이제 뭐 고민을 하다가 내가 왜 이걸 만들었지? 막 생각하다가 그래, 서로 질문에 답하는 Q&A 시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서 질문 하나씩 하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걸으면서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뭐요? 저는 뭐 좋아하는 영화는? 뭐 이러면서 걷다가 제가 이제 막 질문거리가 생각이 안 나서 나중에 대학에 가면 뭐 하고 싶어?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반에 한 녀석이 돈 벌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갔는데 돈을 벌어? 그랬죠, 제가. 왜냐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모르죠. 다 사정은 모르니까. 대학에 갔는데 돈을 벌어? 네, 돈을 벌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행 가게?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왜 자동차 살 거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저한테 말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대학에 갔는데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없는 게 되게 씁쓸한 느낌? 막 이런 게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지금 여기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대학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직업이 아니라 전국 여행을 떠날 거야. 맛있는 거 다 먹어볼 거야. 연애를 할 거야. 막 뭐도 좋을 것 같아요. 공연을 다 볼 거야. 서울의 곳곳에 재밌는 여행지를 다 다닐 거야. 막 뭐든지 이런 것들을 좀 써보셨으면 좋겠다. 동기부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예, 끝났어요, 이제. 예. 자, 이게 그 응답하라 1988에 태기가, 이 어머니 아버지들 많으시니까 태기 아시죠? 태기가 덕선이한테 하루는 되게 힘든 날 말한 겁니다. 나 져도 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 너무 맨날 이겨야 되는 경쟁 구도에서 힘드니까 져도 돼? 이렇게 물어봤겠죠. 제가 아까 테니스 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실은 인생에 처음으로 운동을 배워보는 거거든요. 지금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지금까지 했으니까 한 1년 3개월 정도 된 거잖아요. 3, 4, 5, 3개월, 아니다.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 진짜 이렇게 오랫동안 운동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뭐 수영하고 요가하고 이런 건 하죠. 혼자 하는 건 하는데, 이렇게 같이 하는 건 해보니까 내가 맨날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 하기 싫고, 내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쭉 안 해왔는데, 남편이 못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도 다 똑같다. 네가 안 해봐서 그렇다. 그리고 다른 지금 잘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해왔고 그랬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배워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테니스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이 되잖아요. 한 4겹을 입어도 너무 추워서 가기 싫어요. 이제 또 겨울방학 때는 이제 출근도 안 하니까 나가기 너무 싫어서 이제 6시 한 30분, 40분 막 이렇게 있으면 남편이 이제 깨웁니다. 일어나, 봄아 일어나, 깨웁니다. 그러면 제가 자동으로 어떻게 하냐면 가기 싫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일어나. 그러면 이제 가요. 예, 하루는 또 제가 습관처럼 가기 싫은데 그랬더니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마. 그 순간 확 놀래가지고 딱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애들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냥 하기 싫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것 같아. 무엇보다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래, 이번에 한번은 해봐야지 라고 하는 걸 알아.
평생 못했으니까 지금은 해봐야지라고 하는 거 아는데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그래도 일어나 도닥여 주시고 자꾸 징징대면 한번 하지 마! 음장 주시고 예. 그리고 경쟁에서 힘들어하면 괜찮아. 저도 돼.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봄이었습니다.